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연금 가치선언 저작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예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사회자로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책을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혹시라도 저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 나온 건지 모를까봐 읽었는데 한편으로 속이 뻥 뚫리기도 하고 또 깊이 있게 보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저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세 분의 저자들을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은성 교수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은선입니다. 이 가치선언 저자이기는 한데 사실 이제 다른 저자분들한테도 많이 배우면서 작업을 했고 또 어쩌면은 여기 많이 와 계시기도 한데 연금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배우면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르치고있다. 저도 뭐 하시는 데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연금행동 등 같이 연금행동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연금과 관련된 책을 써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이벤트가 계기가 돼서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여러 지원을 또 잘 해주시고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출간을 해서 좋은 시기에 이런 책으로 많은 분들과 대화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연금 쪽으로 계속 어쨌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재촉하면서 함께 책을 낼 수 있게 돼서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네. 좋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북콘서트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북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치선언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 또 책을 읽으시면서 또는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질문할 수 있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재가려준 교수님께서 국민연금 가치선언 함께 보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책과 관련돼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좀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요. 5가지 주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출발 시점이 오늘 여기 와서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출발은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금책을 쓰자고 놓는 건 아니고 굉장히 각자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좀 꾸준히 서로를 좀 돌봤으면 좋겠던 어떤 시점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유 없이 만나면 사실은 그 모임은 유지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제 주무성 교수가 연금과 관련된 위원회에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다녀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이제 힘들게 다녀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연금과 관련해서 좀 뭔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스트레스나 그 많은 정리가 왜 필요했나를 한 3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88년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한 37년 정도 됐는데
연금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인간도 그렇잖아요. 30대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뭐 여러 일은 겪지만 우리가 가능한 한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한테는 많이 응원을 북돋아주는데 국민연금 제도는 이미 이제 영유아기부터 굉장히 많이 시련을 겪고 이제 시련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했던 건 이게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어느 순간부터 연기금 고갈에만 온 사회와 관심이 가 있는 어떤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함께 우리 사회가 함께 누가 노인이 돼도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하는 게 이 제도의 원래 취지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적립금을 언제까지 모아주는 것 자체가 마치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에서 많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그렇게 한 사회적 배경에는 이제 그런 변화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있죠. 이 세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세력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국제적 세력들이야 저희가 이제 제도 개혁의 압박으로 영향을 받는 책에 소개해드렸던 뭐 월드뱅크 같은 곳이 대표적일 거예요. 그리고 IMF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한국의 구조조정 할 때 사실 좀 영향을 미친 게 또 있고요. 뭐 그런 영향 하에 사실은 국민연금이란 제도 자체를 마치 사적연금처럼 취급하려는 세력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졌고 각종 위원회에 특히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는 재정예산이라는 걸 하는데 이 재정예산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사실 이제 그렇게 이걸 공적연금의 기능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적 연금처럼 취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위원회로 들어오시면서 이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돈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는 쪽으로 좀 작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 가입자들이 사실은 국민연금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저임금자라든가 저소득자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저임금자든 중간임금자든 고임금자든 국민연금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국민한테 스트레스가 된 제도가 됐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국가가 되게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제도에게 책임 안 지게 하는 어떤 상황들을 지난 37년 동안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중이 좀 이 제도를 조금 잘 헤아려질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좀 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했나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이 그동안 5년에 한 번씩 재정계산이라는 걸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건 전문가 중심론이었어요. 그래서 가입자들은 실제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전달을 못 받고 언제 고갈난다 이 정보만 받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역사상 최초로 우리 시민들을 500명을 추첨을 해서 500분을 국회에서 이제 대표로 선정을 해서 이 500분이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4차례에 거쳐서 굉장히 중요한 향후에 저희가 이제까지 국민연금 딱 2번 개혁을 했는데 이번에 개혁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회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시민 500분의 회의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 500분의 회의에 저희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보를 우리 쪽 정보도 좀 많이 제공해 드리고자 이 책을 4월 전에 무조건 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서 오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 여기 문혜림 팀장님하고 김선영 팀장님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책이 출간되게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이 500인이 일요일에 마지막 이제 투표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 투표가 향후에 저희가 바라는 소망은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국에서 65세 이상이 된 노인분들이
최저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바꿔놔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이 회의에도 저희도 이제 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책이 좀 대중분들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책을 왜 썼느냐와 관련된 거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책 안에서도 저희가 두 개의 수치로 보여드렸어요. 책 전반부에는 2021년도 통계치 결과고요. 책 후반부에는 저희가 이제 책을 출간하기 직전에 사실은 이제 작년도 만 OECD 그 통계치가 나왔어서 그 통계치로 이제 소개를 드리면 한국 노인들 66세 이상 노인분들의 그 노인 빈곤율을 조사를 하면 40.3%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4분 이상이 빈곤한 상태로 조사가 됐고 이거는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 빈곤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특정 저소득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노인이 되면 이 빈곤의 문제는 특정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계층 노인들까지도 사실 해당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자체가 만약에 지금처럼 저연금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이 빈곤 상태는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더 떨어진 초저출생 상황이라는 거죠. 0.7이라는 초저출생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연금 구조에서 어떤 딜레마를 던지냐면 그 연금이라 공적연금은 사연금과 다르게 사연금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낸 것만큼 나중에 받는 거. 근데 이제 아까 그 500인의 회의 때 한쪽은 저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거고 반대쪽은 재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인데 저희 쪽 의견 안에서는 사실은 공적연금은 내는 것만큼 가져가는 제도라고 저희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재정을 기반으로 설명하신 분은 내는 것만큼만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는 것만큼만 가져가야 후세대가 부담이 덜하다. 이 프레임이고요. 저희는 공적연금은 내는 것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회가 생산해낸 지금 노동하고 있는 세대들 전체가 생산해낸 총 생산물의 일부를 65세 이상 그 시민에게 분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GDP 생산의 일부를 노령들, 더 이상 퇴직해서 일하기 어려워서 소득을 벌기 힘드신 세대에게 분배하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또 미래에서 일하는 세대가 그걸 감당해주고 그리고 그 미래에서 일하는 그 세대들이 또 나이가 들면 그 세대가 감당해주고 이렇게 세대 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세대 간 연대다. 이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대 간 연대를 얘기를 할 때 아주 취약점이 바로 이 초저출생입니다. 다들 얘기를 들어주셨겠지만 2070년 되면 노인 한 명을 그 노동세대 한 명이 부양을 해야 되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세대가 더 많이 부담을 해놓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계산법 하에서는 이제 내가 낸 것만큼 가져간다는 이 계산법으로 공적연금을 보는 거에 일단 동의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이 계산법에서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연금을 매달 내면 이 낸 것 중에 급여를 하고 지금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지출을 해요. 낸 거에서 바로 지출을 하는데 그리고 남는 돈이 연금기금으로 쌓여 있거든요. 이 연금기금으로 쌓여있는 돈이 지금 한 1,000조에서 한 해 GDP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금융시장에서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운용되는 그 운용 수익률 자체를 이 낸 것만큼만 가져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제가 올해 연금으로 뭐 12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요. 이제 120만 원 벌면 근데 우리는 내가 120만 원 먹을 4개를 척척 쌓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의 일부가
금융시장에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30년 후에, 예를 들어 30년 후에 240만 원, 2배를 받는다고 지금 저쪽에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30년 후에 이게 240만 원 받는 게 부도덕한 일일까요? 봐요. 자, 여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운영하는 수익률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미래를 추리할 때는 그런 걸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것만큼만 가져가세요라고 주장하는 논거에서 빠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유자금으로 모아서 지금 쌓아있는 돈이 운용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률 자체를 전혀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법이라든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초저출생 이 시점에서 각자가 부담하는 거를 각자가 알아서 각자 도생의 사회로 가게 하는 건 저희 이제 집필진들은 그러면 애를 더 낳기시는 사회로 갈 거다. 그 사회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애를 안 낳는 사회가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출발은 저는 조금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IMF 이후에 바뀌어진 사회 경제적 체질 때문인 것 같고요. 그 이후의 키즈들이 사실은 심각한 이제 경쟁을 너무 일찍부터 노출돼서 살아온 거고 그 세대들이 볼 때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에 있는 분들에게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삶의 질을 바꿔서 향후에 이렇게 윗세대를 아랫세대가 사회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꾸준히 유지해가는 게 사실은 공적연금을 집행해가지고 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를 얼마를 더 내냐 마냐 보다는 사실은 사회를 꾸준히 유지시켜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각자 도생이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기반을 마련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의지할 수 있는 사회로 바꿔내가는 게 이 체질을 좀 바꿔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저희들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체질 변화가 보험료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국민연금 보장성을 올리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연금 이런 쪽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에게 사회조사라는 걸 희망하는데 사회조사를 하면서 물어봐요. 노후수단으로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결과치를 반영해서 보면 국민연금은 다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지금 보이시고요. 하단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는 이제 사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표는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OECD 통계 자료에서 나온 건데 빈곤율이 우리가 이제 가장 높은 나라가 됐잖아요. 40.4%로 제일 높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국민연금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 국민연금 보장성이 얼마나 낮나라는 것을 이제 평균 임금 받는 분들 기준 평균 임금보다 절반에 해당하는 저임금자 기준 그리고 평균 임금 2배를 받는 임금자 기준 세 가지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해봤더니 OECD 평균은 평균 임금자가 자기 이제 생애 소득 대비 42.2%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애 소득이 100만 원이면 연금으로 42만 2천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노동자 같은 경우는 31만 2천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한국 연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제가 아까 저소득자한테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좋나 보면 우리는 소득이 아래로 내려가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재분배를 주게끔 제도 설계를 해놔서 실제로 저연금자 같은 경우는 대체율 자체는 43.1%로 평균 소득자보다 높게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요 층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보험료 납부를 못 하시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제 그게 우리에게 문제인 거고 그래서 맨 아래 지표를 보시면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가 현재 달성하고 있는 보장성 수준이 사실은 이제 평균
임금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73.9%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국제비교상에서도 이 국제비교를 해놓은 거 갖고도 양쪽이 의견이 달라요. 저희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또 재정을 강조하신 분들은 우리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 기초연금도 갖고 있지 않냐. 퇴직연금 받으면 이거 다 보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우리가 기초연금 받고 국민연금 받아도 사실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500일의 회의 그걸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지금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전국에 9천 명이 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퇴직연금은 생애에 중요할 때 한 번에 쓰시죠들 뭐 집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부각된 건 우리가 퇴직 연령하고 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기간이 상당히 커서 이때 쓰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신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고 저희가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소제목을 공적연금입니다만 소제목을 붙였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공적연금인데 각종 그 전문가 집단 중에서 공적연금처럼 취급을 안 해주세요. 사연금처럼 취급을 해주셔서 공적연금의 본연의 목표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 그 노후소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저희가 뭐 한 달에 200, 300으로 국민연금을 보장해주자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의 수준은 125만 원을 공적연금으로 보장하는 걸 일단 거기까지라도 해보자라는 그게 지금의 목표치가 될 정도로 저희 상황이 안 좋다. 근데 일단 그거라도 해보자라는 게 주장이고 그리고 사연금이나 뭐 개인 투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에서 조금 재미를 보신 분들은 국민연금 싫어하세요 또 그냥 세금처럼 생각하시고 근데 전체 중에 그렇게 뭐 이득을 보신 것보다 사실은 더 대책이 없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으로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이제 좀 심각한 지표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될 때까지 삶을 영위를 하다가 굉장히 이제 뭐 가족이나 사회나 뭐 많은 기여를 누구든지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인에 이르러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무의, 고독 등에 다 직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것까지도 사실은 이제 해법이 안 되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인간이 몰리게 된다. 근데 이 수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적어도 한 사회가 이런 경제적 이유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인간이 하게끔 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한국의 경제력 수준에서는 그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함께 같이 이제 좀 함께 살아가는 방법,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중심론과 소득보장중심론 두 가지가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뭐 의견이 또 있지만 저희가 크게 이 두 의견으로 한국에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금 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책에서도 정리를 했고 재정중심론은 재정 안정을 달성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재정 안정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2070년 이후에도 유지가 잘 돼서 후세대가 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안 내게 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기금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핵심 목표다 보니까 현재 소득 보장성이 낮은 거는 안 중요하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냥 현재 소득이 낮은 건 기초연금으로 메꾸고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해보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 기금을 작년에 이제 5번째 5차 재정 계산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이 저희가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 진입이거든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20%가 되는 사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55년에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
이제 짜여있던 기금이 소진되는 결과치가 나왔는데 딱 이 결과치를 두고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공포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걸 미루지 않고 만약에 고갈이 딱 그때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이후의 세대들이 내야 될 보험료가 35%까지 이르른다. 이렇게 해요. 내 임금의 35%를 국민요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게 또 신문으로 한참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전제는 뭐냐면 대전제는 우리가 하나도 안 바꾸고 지금 있는 거 하나도 안 바꾸고 출생률도 일정에서 올라가지 않고 경제 성장률도 2% 미만으로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한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 시기 수익률 평균치가 5.9인데요. 작년에 적용한 건 4.5 정도를 적용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 그것만 적용한 걸 두고도 아니 이거 5.5만 1%만 더 올려도 그냥 기금이 고갈된 시점이 10년 정도는 미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측에서는 이 축에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보수적이니까 이거대로만 너무 이거 사실처럼 얘기하지 말자. 이제 저희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재정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같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한 건데 이 지표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근거 없듯처럼 딱 55년 기금 고갈 9세대 부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제하에서는 보험료 당연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제수비단에는 지금 두 가지 안이 올라 있어요. 저희 쪽 안은 보험료를 점차적으로 13%가 지금 9%인데 13%까지 올리되 소득 대체율이 지금 40%인 거를 50%까지 올리자. 근데 이렇게 50%까지 올리는 걸 실제로 효과를 보는 건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2030 세대가 이제 65세가 될 때 그 세대는 우리보다는 연금 더 받아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세대가 이제 노인 됐을 때 이제 사실은 후세대 부담이 정말 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빈곤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국가가 국가 재정으로 조세를 갖고 지원해야 될 노인의 규모는 줄어들잖아요. 이거야말로 후세대 부담이거든요. 국민연금 그래도 우리 세대가 지금부터 모아둔 돈 일부가 계속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안을 밀고 있고 의제수비단이라는 곳에서 제시해준 그 안을 저희는 밀고 있는데 이제 재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소득대체율은 절대 올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남긴다라고 갖고 계시고요. 대신 이제 보험료를 12% 의제수비단에 올려준 거를 이제 준용하고 계시지만 이제 솔직한 속내는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15% 올려야 된다는 속내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험료는 더 올리고 보장성을 유지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나이는 지금 저희가 65세로 서서히 가고 있는데 이거 68세로 더 올리고 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덜 박제하고 더 내게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시고 소득보장 쪽에서는 현재의 노인빈곤을 외면하면 안 된다. 현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초연금이 일정 정도 더 기능을 하고 점차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이 소득대체율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단 선행이 되는 구조에서 우리 가입자들은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 그 500인 시민대표연대에 논의가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다 가입자들 문제인데 우리 여기서 벗어나 있는 국민들이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서 좀 그래도 어떻게 좀 이 논의에 우리 가입자들이 많이 들어오셔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혁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이냐에 따라서 재정 쪽에서는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다. 근데 재정 안정화를 아무리 이제 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30년 동안 기금이 어쨌든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심각해요. 이게 천조를 갖고 현 세대 노인 빈곤 해결도 못 쓰고
30년 후에 노인 빈곤 해결도 못 쓰고 이 돈은 왜 필요하지?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공적연금이 원래 있던 방식인 우리 사회가 생산한 생산물의 일정 정도를 GDP의 일정 정도를 노인에게 주는 것을 그냥 지출하는 코스트, 비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주고 그러니까 베네핏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사실 긍정적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같이 좀 생각하는 걸로 이걸 좀 바라보는 관점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험 계리적 입장이라든가 재정 중심론 이런 것을 벗어나서 어느 때보다도 제가 오늘 이제 아까 그 사인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책 맨 끝에 저희 책 맨 끝에 사실은 이제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게 연대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대와 용기를 갖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노빈곤 문제라든가 그리고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이렇게 비관만 하잖아요. 근데 낙관할 수 있다라는 좀 관점을 가지면서 국민 경제를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시각을 바꾸는 걸로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책 내용 중에 전국민 연금 제도가 사실은 전국민 연금으로 해서 전체 우리가 지역가입자도 있고 직장가입자도 있는데 직장가입 쪽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의무로 당연히 월급에서 따박따박 잘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일부 사업주가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관리를 들어가야 되죠. 그런 거는 잡힐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잡히지 않는 제일 대표적인 게 노동자성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이제 저희는 노동자로 명칭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을 노동자라고 명칭을 하지 않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 계속 무역적으로 있는데 이 문제를 전형적으로 바꾸기 위한 국가의 의지는 별로 없었어요. 노동부의 의지도 없었고 국민연금공단의 의지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산재보험에서 사실은 이 노동자성 문제를 산재보험법 내부에서 좀 다르게 전향적으로 계속 뭐 전속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걸어서 그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이제 개혁을 했거든요. 국민연금도 사회보장법의 가장 사실은 대표적인 법이거든요. 사회보장법은 좀 그러한 시민들을 더 평등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좀 우선권이 있는 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바꿔서 이 노동자들, 이분들을 노동자로 포괄을 하고 이분들과 계약한 모든 사업주에게 요즘은 여러분들 시스템이 다 좋아서 그 계약 관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사각지대를 좀 줄여가서 실제로 전국민 연금이 건강보험은 지금 거의 전국민 건강보험이거든요. 근데 연금도 건강보험처럼 이게 이제 매달 현금이 이제 보험료가 나가는데 혜택은 65세 이후에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관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금 다뤘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연금이 되게끔 앞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제도상의 구멍을 메꾸고 그리고 이제 큰 거는 제가 이제 계속 재정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안 내는 게 되게 잘하는 재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이제 국민들이 제가 이제 이 500인 하면서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영을 못 한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운영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난 공단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일정 정도 이상 수익을 보고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안정성에서는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2008년도에 그때 요즘 한국에서 막 극찬하고 있는 캐나다의 CPP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공적연금인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진짜 공격적으로 투자해요. 여기는 돈 되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CPP 같은 경우 2008년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12% 이상 났었어요.
근데 그때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1점 몇 %대고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굉장히 관리비를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국민연금 최초로 최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했어요. 마이너스 8.2인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해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주식이 아주 뚝 떨어져 있던 해였습니다. 그때 이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많이 묵상했던데 우리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을 몰아봐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식과 채권이 다 떨어졌던 해여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 재작년은 최고 마이너스고 작년은 최고 플러스가 났어요. 13% 이상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경제지 기자들이 이제 마이너스 날 때 땡이 있다고 완전히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거 해서 내시는 걸 보면 국민연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로 되게 알고 계시는데 기금 운용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라는 데서 운용을 하면서 직접 투자도 하지만 위탁해서 투자도 하고 워낙 기금 규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해외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 중에 이제 좀 심각한 게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여러분들 이제 저도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비밀로 투자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미래. 그게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환산이 돼서 나올 때까지. 그래서 사실 CPP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률이 좋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 참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인데 수익률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의문이 드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은 수익률이 많이 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에 좋은 거니까라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게 그 위험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이 나거든요. 그 손실이 나는 건 국민연금 기금의 원금을 까먹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책임지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수익률 얘기할 때 같이 그 리스크도 위험성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이제 금융 쪽으로만 저희는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부라도 제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것을 위한 곳에 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얘기해보면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데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커요, 아직도. 그럼 편안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연금기금이 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져서 운용해도 여러분 채권 투자를 할 때 돌릴 수 있는 수익금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투자, 일반 금융시장에서 막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는 직접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만들 때 투자를 할 경우에 당장 일자리도 생기죠. 거기서 또 아이들이 커가죠. 그 국민연금 가입자 기반을 굉장히 확대시키는 투자가 돼요, 이거는. 그러면 투자 수익률 자체가 금융시장이 하는 것보다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사실 추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투자를 별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식의 투자가 앞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향후 20년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바꾸지 않으면 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20년 동안 삶의 질을 바꾸는데 좀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금도 금융시장에 좀 다 투자하지 말고 제발 가져와서 사람한테 투자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재원구성도 예를 들면 35%씩 이후에 보험료 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 대전제는 뭐냐면 오로지 가입자의 노동소득에만 모든 걸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저희가 2070년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49% 이상이 돼요. 그럼 국가는 국민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면 이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재정 투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투입,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유럽 많은 국가들은 이미 고령사회 진입할 때부터 연금과 관련해서 국가 재정 투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만큼 크레딧 이런 데밖에 안 들어와요. 진짜 국가가 뒷짐지고 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 그리고 고령사회 비용 관련해서는 국가의 재정 부조라든가 그리고 소득 노동소득 중심으로만 뭔가 부과를 했던 이런 방식들을 전환해서 기반을 확대하면 충분히 재원에 대한 그 확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기업, 개인의 소득이 사실은 우리들의 소득의 크기보다 기업과 국가의 소득이 훨씬 크잖아요. 그만큼 각자의 그만큼 좀 책임을 나누는 게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대안적 재정 방안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책 모두에도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거의 탈고를 할 때 이 영화를 봤어요. 그 킬로치의 나의 온도프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서도 우리는 지금 세대간 갈등으로만 부딪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난민 문제, 이주자 문제, 실업자 문제, 그러니까 한 마을에 정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갈등이 부딪힙니다. 근데 결국은 그 갈등이라는 게 사람들이 사는 어떤 모습이 비슷해서 나중에 하나의 해법으로 이분들이 이제 함께 사는 것들의 어떤 슬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갈등이 아니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용기 그리고 이제 두려움보다는 좀 이겨내갈 수 있다. 우리는 전쟁도 지내온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 사회이고 그런 사회 구성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들 각자 다 찢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 세대 간으로 찢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좀 저항을 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데 저희의 어떤 그 고민과 그리고 이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 이게 연대 지점을 만나서 올 3월 말에 연금개혁이 아주 좋게 마무리돼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좀 길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2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푸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네,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수정 적립 방식으로 부르거나 어떨 때는 수정 부과 방식으로 부르기도 하던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한국 국민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들별로 쓰는 말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명확하게는 어쨌든 부과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과 방식은 그의 낸 돈을 그의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도 부과 방식이고 연금도 부과 방식인데 저희가 이제 적립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돈이 쌓이기 때문에 적립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썼던 이유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 돈을 쌓아놓고 어딘가 통장에 쌓아놓고 모았다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받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모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두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수정 적립 방식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풀고 싶어서 이 얘기를 저희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린 거고 운영 자체는 그에 걷어서 매달 연금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에게 주고 남는 돈이 기금으로 쌓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돈을 받는 사람보다는 돈을 내는 가입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돈을 조금씩 내도 훨씬 많이 쌓여 있는 거고 그 구조가 고갈님이 소진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2055년까지는 갈 예정이다. 그만큼 그때까지는 더 연금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더 많고 연금을 받아가는 노인 인구가 좀 적다는 거죠.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수정 적립으로 얘기하든 수정 부과로 얘기하든 원리는 부과 방식인 거고 앞에 이제 수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그 수정에 대한 그 해석도 각각인데요. 그 수정을 또 이제 지금 이 적립 방식에 대해서 강력한 그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립으로 쭉 가다가 돈이 또 끊기면 그 다음 부과로 전환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매년 지금 부과 방식 운영되고 있고 쌓여진 돈이 사라진 시점에는 계속 운영되는 건 계속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조정을 해가는 게
제도의 운영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라고 앞에 붙였으면 상황에 맞게 수정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신념을 가지고 수정 정립인데 이제 정립이 끝나면 그 다음 부가로 수정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썼고, 그래서 너무 이 단어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부가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쌓여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54년이 되면 연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연금급여를 못 받는 건가? 저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서 30년 정도 지나면 연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바로 이런 기금 고갈 공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고갈과 이에 따른 세대 갈등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앞에 맥락이랑 같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쌓아놓고 주는 게 아니고 그해 노인 인구에 맞게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걷어서 노인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생계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력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30년, 40년의 세월을 보험료를 내고 살아왔으면 노인이 됐을 때 적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게 지금 이 공적연금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수령 적립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돈이 많이 쌓이게 되고 돈이 이제 사라진다는 그 시점을 계속 예측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면 더 이상 못 받나? 라는 공포심을 갖게 됐고, 그게 이제 우리 연금 논의의 핵심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돈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저 무책임한 인간들, 돈을 쌓아서 줘야지 왜 돈도 안 쌓아놓고 니들 다 써놓고 갈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돈은 사라지는 건 맞지만 가능하면 뭐 어떻게 좀 더 여유있게 가지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돈이 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후를 내가 돈을 막 모아놨다가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부가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매년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 노인들을 부양해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정 수준의 노인의 삶을 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지고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지금 많이 쌓여있는 돈 때문에 오히려 더 공포심을 갖고 불안감을 크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갈이 되면 고갈이 될 때까지 5년만으로도 재정 계산을 계속 하면서 연금 보험료랑 받는 것들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게 이 제도가 운영되는 원리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30년 후를 고정해놓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응답하라 1988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 지금 이사가 나서 18%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다 웃으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 저금리 시대 1% 막 0.2% 막 친구 끌어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자를 올리려고 저희가 이런 시절을 예측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고정시켜놓고 미래를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관점에서 모아놓고 쓴다고 생각하면 돈이 사라지는 게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이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을 좀 쌓여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좀 더 굴려서 조금씩 좀 더 유지해 가면 더 좋은 거고. 하지만 이제 항상 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2050년이면 아이고 어떻게 살지 예측도 못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뭐 얼마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학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약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조금 아쉬우시면 여기 숫자 전문가들이 또 앉아 계시니까 중에 추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가지 첨언해 주시겠어요? 그 기본 원칙은 이제 이 박사님 말씀처럼 가는 건데, 아까 그렇다 보니 우리 소득보장 쪽이 수제님이 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최근에 저희가 공격적인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공격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5.92, 그 기금 운영 수익률이 5.92라는 걸 작년 추계에 반영하면 기금 소진 기간이 2055년이 아니고 10년 정도가 미뤄져요. 자, 일단 그래서 그 추계를 너무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자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 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지금 뭐냐면 2070년까지 인구 구조가 좀 심각하게 변화가 되고 70년 이후부터는 안정화되는 걸로 좀 그려져요. 그래서 이 적립금을 갖고 있는 이것이 저희가 예를 들면 작년 추경처럼 2055년에 고발되고 훅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서서히 내려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간다면 구간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일정 정도의 적립금이 유지될 때 여기서 또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국가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만큼의 그 뭐 후세대 부담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수치야 오히려. 그래서 가능한 한 2070년 정도의 그 인구 변동이 좀 심한 시기까지만 우리가 이거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불안해 말자. 뭐 이 정도까지 나름 본격적 포인트라고 저희가 생각하면서 요즘에 열심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2054년 조금 지나면 제가 수급권을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못 받을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연금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경제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닥쳤잖아요. 그리스도 연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연금 사례들을 보면서 좀 안심을 하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27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12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은 폭탄 돌리기다. 젊은 세대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을 거다. 소득 대체율이 인상하면 보험료율이 35%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받자라는 소득보장 중심론이 이런 보험료 폭탄을 감추고 있다는 음모론 아닌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사실일까요? 그게 앞에 질문하고 연결된 거 같아서 제가 짧게 앞에 이제 답변드린 거를 연결시켜 말씀드리면 저게 이제 작년 추계를 사실로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었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출생률 자체를 1.2 미만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경제 성장률도 1에서 2 정도를 두고 연금 수익률이 현재 평균 5.9인데 4.5 정도로 설정해 놓은 수준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은 지금 아주 고도의 성장기가 지나갔다. 앞으로는 우리 성장기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전망하에서 잡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 추계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때는 그러한 가정들이 사실로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2055년까지 우리가 보험료를 9%로 계속 유지하고 갈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정 추계를 계속 하는 것은 제도의 건강함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저런 사회적 방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 가설 자체가 55년까지 이 상태로 쭉 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기반 자체를 지금처럼 GDP의 노동소득 35%에만 부과시켜서 이것만 갖고 노후소득을 책임지시려고 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지고 법인이나 우리나라에 좀 땅도 많으시고 재산도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내놓으시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고령사회 비용을 좀 나눠서 줄 때 사실은 후세대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면 이렇게 큰 폭탄이나 이런 것을 막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과장 아니냐. 그리고 계속 나오는 저 35% 얘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개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제 재정 보완이 나고 2056년에 갑자기 그때 세대들이 받게 될 보험료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오늘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는 오지 않고, 그리고 가끔 이제, 누적 적자인가? 윤동명 씨라는 분이 계속 누적 적자라는 개념을 쓰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쓰시는 개념은 뭐냐면, 국민연금의 빚을 해마다 엄청 이렇게 해서 어느 2천 몇백 상상도 안 되는 숫자로 우리가 빚을 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도 이제 우리 그 연구팀에 있는 경제학하는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기업이 노동자 10명을 딱 고용을 했어요. 그럼 이 10명을 고용하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고 이런 과정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이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걸 총 지금 갖고 있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 그걸 갖고 있지 않는 걸 다 빚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개념에. 누적 적립금이라는 개념. 그래서 누적 적립금이라는 개념은 사실 정작 쪽이나 회계 쪽에서 쓸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쓰는 건데 우리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계속 올해도 그런 빚을 계속 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되게 헷갈리고 잘 모르는 개념인데 뭔가 계속 우리 세대들이 후세대들한테 그렇게 빚을 남겨주고 있는 사인을 자꾸 주고 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른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빚, 부담 이런 개념으로도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내용은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좀 더 깊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을 강화하면 노후소득이 더 잘 보장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기초연금 강화인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높이면 노인貧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강화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이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속성이 매우 다른 제도잖아요. 사실 이제 기초연금은 기여를 하지 않고 조세 재정을 통해서 받는 연금이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기여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면 기초연금 급여만 무작정 올려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기준이 최대액이 71만, 하여튼 70만 원 조금 넘어요. 근데 그러면 기초연금으로 정말 그러면 빈곤한 노인한테 정말 도움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정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치면 그 정도의 기초 있으면 매우 좋지만 지금 국민연금 급여 평균이 9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그렇게 높여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러니까 기여식 연금인 사회보험제도의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게 계속 유지하면서 기초연금 급여를 올려주는 게 사실 일시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두 제도의 관계를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이게 조세방식 제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의 사회적 요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사실 재정 여력이라든지 경제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 될 수도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수급권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급권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 빈곤 문제까지 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그거는 저도 보장 못하고 사실 기초연금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분들도 보장할 수 없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이제 달콤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들리는 얘기.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우리 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집중해주자라는 게 상당히 정의롭게 들릴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아무도 약속할 수 없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뭔가
되게 아닌 척하면서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드는 얘기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연금 원래 일단 생긴 게 국민연금을 급여 수준을 3분의 1을 깎으면서 2007년에 급여 수준을 3분의 1을 날리면서 기초연금을 들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국민연금을 깎고 그 부족분을 일부를 기초연금으로 좀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깎았는데 기초연금을 약간 좀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연금이 없는 현세대 노인하고 나중에 연금을 좀 적게 받을 그런 노인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소득 보장을 보완적으로 해줄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국민연금 급여가 상당 기간 계속 낮게 유지가 된다면 기초연금이 좀 넓게 보장을 하는 거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현세대 노인 빈곤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일시적으로는 좀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넓게 가는 국민연금, 지금 이제 노인 70%잖아요. 적어도 이 수준을 좀, 이 범위를 포기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넓은 범위의 노인들한테 보완해주는 기능은 불가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현세대 노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좀 그런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좀 특수한 방식의 소득 보충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설계가 돼서 얹혀지는 게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기초연금의 범위를 좁혀서 집중하는 방식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기여한 만큼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크레딧 제도죠. 이 제도를 강화하고 크레딧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노후소득 보장이 되지 않을까요? 출산과 공복무 외에 크레딧 적용 대상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크레딧 제도 좋은 데도 많고요. 출산 및 양육, 군복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크레딧 제도를 일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우 제한적이죠. 이제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에서부터 해서 이제 11개월, 그리고 군복무는 전기간이 아닌 6개월에 대해서만 이제 보험료를 낸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근데 이 부분을 좀 늘리자,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들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료 기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걸로 인정을 해주자라는 것인데 크레딧 제도인데 이거를 뭐 늘려줄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제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직업훈련 크레딧이라든지 그리고 뭐 돌봄 크레딧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보완이 되고 출산 크레딧 자체도 첫째 아이부터 그리고 군복무 전 기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올바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만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노소득 소득 대체를 인상 안 하고 이 크레딧만으로 노소득 보장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쭤보신다면 어렵다. 그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의 좀 난점은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을 이미 그러니까 출산과 군대 다 다녀온 사람들한테 다시 이렇게 소급 적용해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2040년, 50년에 은퇴할 사람들한테는 그때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자면은.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갖는 효과가 굉장히 이후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2007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3분의 1을 날리면서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적용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2030년, 2040년 되면은 급여 수준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지를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2040년 급여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이 조치가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이제 전체 가입자 평균으로 하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년이 채 안 돼요. 2년까지 가면은 좋은데, 사실 출산 양육에 대해서는 정부업 중에 한쪽한테만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입 인정 기간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이 가입 기간을 매우 획기적으로 크게 늘려주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다른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가입 1년을 했을 때 그 가치를 높여주는 게 이제 소득 대체율 인상 조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수준 많이 낮거든요. 진짜 많이 낮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려면은 우리는 무슨 짓이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무슨 짓이든 이라는 거에는 소득 대체율 인상이라는 좀 기본적인 조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가입 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게 결합이 돼야지 그나마 우리가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그래도 노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것이 완벽히 안정적이라는 뜻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얼마 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부 재정 투입을 지금부터 하자는 면에서는 국민연금 가치선언의 의견과 유사하나 보다 자세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읽어보셨다면 혹시 지적하고 싶은 견해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읽어봤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내가 책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확실하죠. 거기는 보험료 3% 올리고 고고 지원 뭐 1% 하고 뭐 수익률 1.5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드셨더라고요. 3, 1, 2로 막 이렇게 이거를 만드셨는데 그 방법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라 되게 그 메시지가 되게 명확한 편인 거죠. 그래서 보험료 올리는 것도 오케이. 뭐 그냥 국고 지원도 그 정도 해주면 좋은 거고 저희도 그런 얘기를 지금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연금제도는 국민이 낸 보험료만 가지고 어떻게든 운영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보험료 거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니들끼리 알아서 좀 책임지라는 식으로 국가가 중요하게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긴 해요. 국가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충분히 사회보험제도도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제도니까 당연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투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동의는 합니다. 좀 톤이 달라서 그렇지. 한 가지 차이는 국고 지원 투입 시기가 좀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지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수입과 지출이 아직은 우리가 수입이 많은 시기거든요. 그럼 연기금을 과도하게 한 국가가 쌓아놓고 운영하는 거를 저희는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천조도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게 2041, 2년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연금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도 조금 줄어가고 있고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지출이 더 많아져요. 요거를 수지 불균형 상태가 이제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불균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가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는 그 정도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175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전학분들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국고지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급여 지출이 1.7% 정도예요. EU 국가들은 급여 지출이 25%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세운 저자님들 말씀은 다 국가가 남로나 하면 안 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시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가는 과연 재정에 대한 투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게 닥쳐서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논의가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국고지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나중에 닥치면 많이 할 수 없는 그거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 같은 사례를 보면은 그 뭐 일반 사회기여금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부족분을 사회보험 재정 부족분에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소득 뭐 근로소득도 거기에 들어가요. 사실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자산소득, 뭐 부동산을 이제 매매했을 때 생기는 소득, 뭐 스톡옵션 받은 거 팔 때 뭐 생기는 소득, 주식거래를 통해서 생기는 소득 등등 온갖 소득에 이 사회보험 재정을 위한 그런 과세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율이 낮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재정 문제, 그러니까 사회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는 그걸 방치할 수가 없죠. 없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뭐 과세 항목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율들을 이제 뭐 조정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뭐 여기 재벌 박사님이나 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시기의 문제. 인 건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다쳤을 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뭐 좀 명확한 과세 뭐 사회 연대세라 불리우는 것도 있고 뭐 일반 사회 기업이라 불리우는 거 이제 그런 항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좀 그런 구상들을 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청문해주신 분 계시나요? 그 국가가 의지가 있냐 이 말씀. 맞아요. 하셨잖아요. 너무 의지가 없어 보여요. 국가가 의지를 갖게 하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 사실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500인회를 하면서 첫날 지금 현재 국회의원장 하시는 김진표 씨의 모두 인사말 같은 게 있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한 입장을 대변하는 걸로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쭤봤어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이제 그 위원회에 계신 다른 분에게 여쭤봤더니, 자기 신념인 것 같다. 재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의제수기단에서 제안했던 2가지 안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라는 견해를, 현재 정부 여당, 야당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문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금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여했던 많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계속 이제 보험료 인상을 계속 강조해왔잖아요. 재정 불안을 심화시키면서. 그래서 뭐 현재 정당의 상당 부분의 의견도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좀 균형을 맞추려면 결국은 가해자들이 사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뭐 홍보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좀 제대로 개입을 해서 정당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이게 뭘 위한 제도인지 좀 정찰하게 해서 사실은 국가를 견인해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당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정당들이 제대로 이 연금과 관련해서 입장을 세울 수 있게끔 각자 본인 지지하는 정당에 좀 그런 것들을 직접 좀 개입하셔서 큰 소리도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 활동과 개입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국민연금공단이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공단이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되게 어쩔 땐 욕바지만 당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밖에서 보면 또 어쩔 때는 가해자를 대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하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되게 양가적이에요. 밖에서 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데 공단은 사실 저희가 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사실 공단에서 홍보팀이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다각적 측면에서 다양한 소리가 돈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가 다각적으로 좀 나오게 해서 정당들도 견인하고 그래서 국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좀 계속 주시하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법이 중요한 거니까요, 현실적으로. 근데 법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정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일단 해야 된다. 예,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 이제 뭐 재정 얘기할 때 이제 국고 지원 얘기 많이 하는 거 뭐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보험료 분담에 관한 얘기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 이상의 이제 소득에 대한 이제 보험료 부과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사실 이제 그 고민도 있거든요.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이 보험료 부가소득 그 상한 이상 부분에 대한 뭐 이제 사용자 보험료 부과 이제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이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이제 계층 간의 뭐 그런 차이를 좀 주면서 고소득 계층이 그리고 사용자가 좀 더 이제 그 높은 보험료 구간에 대해 높은 소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담하게 하는 방식 사실 이제 그런 것들도 너무 쉽게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바로 국고로 넘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구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아요.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책에 이제 인구 문제에서 이제 한 3, 4년 조영태 교수는 좀 약하게 보는데 이게 책에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한 2년 전에는 2100년에 뭐 1800만 될 거라. 근데 작년에 나온 책에서는 1300만 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를, 이산 인구가.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네, 사실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 경향이 이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어쩌면은 우리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기금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금보다는 그 문제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떠올린 거는 그 20세기 중반 이제 그 스웨덴에서 그 미르달 부부라는 이제 사회정책 연구자들이 인구 문제의 위기라는 정확히 그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보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가정 중심의 그런 사회를 이제 구축하자라고 말할 때 이제 미르달 부부는 다른 방향의 얘기를 했거든요. 더 좋은 사회 정책, 그러니까 더 뭔가 좀 확장적인 사회 정책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연금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더 아이를 낳기 싫어하고 사회를 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이 커지고 이제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그런 안전판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이제 그런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 것이 더 결과적으로 이제 스웨덴에서는 그게 통했거든요. 스웨덴에서는 사실은 그 책이 있고 살인주의 3인당이 이제 그 책의 많은 내용들을 받아들였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사회를 건설했고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들어냈고 인구 문제의 위기도 당연히 어느 정도 상당히 해소가 됐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의 한국이 똑같은 해법으로 똑같은 경로를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사회를 역행해서 다 같이 그냥 각자 도생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는 그래서 아이를 낳기보다는 나의 노후를 챙기는 이제 각자 챙기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게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 보면 미국도 사실 이제 그 공적연금 만든 게 대공황 때 만들었어요.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어떤 사회 노후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거는 사회가 나쁠 때, 상태가 나쁠 때 더 그 요구가 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공공원수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고 특고 플랫폼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노동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고 비임금 근로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사회보험 분담의 문제가 매우 커서 저항감이 매우 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자기가 의무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통장 압류되는 노동자들 지금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 그런 사례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늘리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고 그런 방향을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현재 이제 산재 고용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 14개 직종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외의 직종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고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사회적 지원을 할 때 사실은 자본이 기업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사회로 전가시켜서 일종의 규제 차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인식도 있거든요. 국고 지원이라든지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문제들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그 요금에 반영이 돼서 그 요금 인상 문제도 이제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주수 체계를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이슈를 정부가 우리 잘해볼게 라고 얘기를 한 게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3차 재정축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와요. 뭐 개선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태까지 사실 국민연금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이 지난 정부에서 이제 국민 고용보험 뭐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몇 가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접근이 다 완벽하게 잘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도 그냥 노동자성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노무 제공자라는 뭔가 제3의 표현을 썼고, 그리고 뭐 사용 이제 고용주라고 사실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사업주라는 표현. 그러니까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의 관계로 이제 규정을 해서 이거 이제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위탁계약 뭐 등등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계약임을 어쨌든 인정하고 그럼에도 뭐 이제 어쨌든 보험료를 좀 분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는 사실이고 근데 되게 불만족스럽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은 그만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명분은 그거예요.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니 부담이 돼서 이거 하기 힘들겠다. 라는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들은 답변은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준 문제를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돼도 산재보험하고 이제 고용보험은 어쨌든 진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들었던 얘기 중에 그래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에 이제 특권 노동자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몇몇 업종의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권 노동자들의 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 정보를 이제 안 주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산재나 고용에 가입한 특권 노동자 그리고 그 중에는 일부는 사업장 가입자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부분은 지역 가입자들이지만 근데 분명히 그런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가입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하신 그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인지 여전히 모르겠는데 사실 국가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은 일단 어떻게든 좀 가입을 하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기본적인 조치인데 사회보험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의지조차 없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이제 그럼 지역가입자 그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떼우려고 하나라고 이제 의심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떼울 수 없는 떼우기도 어려운 지경인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최대 1년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사실 이걸 안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을 정확히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거를 국고 지원으로 떼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떼우는 수준조차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 그러니까 사업주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명확히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 집단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면 노동자성하고 그 대칭되는 지점에 사용자성이 있다라는 거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노동자를 어쨌든 노동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윤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그게 이제 원청 사업주가 됐건 플랫폼이 됐건 뭐가 됐건 대리점주가 됐건 어쨌든 일정한 만큼의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하는 게 그게 이제 국가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고 아까 이제 정보 공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책임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사회적 책임 보험료에 대한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게 두 번째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입 체계, 이제 가입자 관리 체계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지금의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분류 체계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로 관리될 수 없는 그런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지 않는 개인 단위로 관리되지 않는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아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다른 가입자 관리 시스템이 그런 어떤 중간 단계로 좀 도입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20, 30대 취업 연령을 보게 되면 보통 남성들이 31세, 여성이 29세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평행 정년을 60세로 놓고 보면 29년, 31년 정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경력이 단절된다거나 잦은 이직이 발생한다거나 하게 되면 소득 대체율 50%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 그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한 Q&A 시간이니까 재정안적 문제들을 명확히 더 올리고 더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는 국민연금이 얼마만큼의 소득 대체율이 되어야만 실제로 우리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연금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내 노후에 얼마 정도 보장될 것인가. 저는 그 오베딘 국민연금위원회 보면서도 되게 답답했던 게 퇴직이나 기초 노후에 그 가난한 거인 될 걸 예상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지금 충분히 준비가 안 되지만 그래서 제도가 일단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퇴직연금은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접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법이 바뀌어도 그냥 어쩌다 한번 용돈처럼 그냥 글쎄요 세금 많이 받는 게 한 200만 원 받았나? 그런 정도로 일단 저같이 이제 비정규직 그 강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장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한 20, 30년 넘게 지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봉사업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보면 되게 답답하다는 얘기 듣고 저도 진짜 국민연금 하나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삶이. 복잡해서 국민연금만 하나 그냥 넣어놓고 최소한 노소득으로 그냥 내 생계 내가 생활 유지할 때 한 반 정도만 좀 보장되면 나머지 내가 좀 이럭저럭 은퇴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일 계속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가 바뀌니까요. 어떤 사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조금 보완도 하고 하지만 내가 지금 생활비를 꾸렸을 때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한 반 정도만 좀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는 내 소득이 공개
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들어와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 내가 노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들어오면 뭐 조금은 힘들더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짜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걸 뭐 다른 걸 보완해주고 막 이런 거 필요 없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국민연금 하나로 그냥 평생 벌었던 소득의 한 반 정도 조금 더 주면 더 좋고 이제 이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60%입니다, 50%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뭐 저기 법사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 숫자를 제가 감히 제한할 수도 없는 건데 그냥 다른 분들도 한번 연금 나중에 받을 거 생각해 보면 내가 한 30년 정도는 일을 해야겠지 뭐 40년 채우지 못하더라도 30년 정도 일하겠지 그러면 그 소득 대체율 50%라는 거는 내가 최대한 어쨌든 애썼을 때 받을 수 있는 선을 그냥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내가 많이 받아가려고 정하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 정도 요 정도만이라도 좀 같이 애써서 같이 좀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한 선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막 뭐 후세대한테 돈을 뺏어서 뭐 니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려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반 정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50% 물론 가입 기간 때문에 아니면 뭐 소득 단절 때문에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조금 보완할 수 있더라도 최소한 기준은 50에서 뭐 더 잡아주면 60까지 잡아주면 저는 제가 한 45% 정도 채울 자신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그 선을 정해달라는 거지 돈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메인 음식은 자꾸 이제 이거 맨날 먹던 거니까 이런 얘기하고 막 옆에 사이드 뭐 저기 뭐냐 후식 더 잘 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게 과연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인가 이런 답답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금을 생각한다면 내가 넣어놓고 내가 나중에 받아가야지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 고민하시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내 삶을 노후의 내 삶을 어느 정도 내가 좀 꾸려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고민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연금을 얘기해야 되지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 소득 대체율 보험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만큼 내고 이만큼 가져가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제도는 절대 사회적으로 옮길 수 없는 거고요. 뭐 아까 마지막 발언으로 혹시나 시간을 주면 얘기하려고 아껴놨던 말이 있지만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뭐 70년을 예상하든 100년을 예상하든 아까 그 추계 몇 년 하냐고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추계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넣고 그냥 엑셀 파일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거거든요. 연도를 더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기 때문에 70년을 짜든 100년을 짜든 숫자는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100년 이후에 뭐 인구 숫자가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뭐 성급히 하는 게 맞나?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불안하게 지금 현재도 사는 게 힘든데 막 미래를 더 막 대비하려고 막 불안해하면서 막 미래를 예측하면서 막 현재는 그냥 이것은 끝났어 이러면서 사는 게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뭐 앞으로 50년, 70년, 100년 막 이런 걸 막 예상하고 그때 우리가 인구를 어떻게 맞춰주고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과도한 고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적정히 잘 살아갈 수 있게 그걸 맞춰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같이 얘기하고 고민하고 맞춰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맞춰가기의 핵심은 실은 정치에 있는 거예요. 정부가 얼마 책임질 거냐라고 얘기했지만 정부가 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노후를 좀 책임질 수 있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정치적 효능감도 느끼고 그렇게 해서 꾸려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딱 미래를 딱 정해놓고 뭔가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계획이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 하지만 저는 100만 원 이상 받고 싶다. 지금 시점에. 네.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시간가량 함께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집중도 높게 또 재미있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새 저자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것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세 분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교님하고 저희가 또 이번 주말에 그 3회차, 4회차 그 500인 회의 가서 500인 분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3회차, 4회차 때 되게 중요한 게 후세대회거든요. 후세대회가 중요한데 계속 이제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재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후세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더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후세대가 너무 걱정해,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대까지 지금 걱정하시면서 지금 빈곤에 있는 노인들은 내 문제는 눈을 감고 이러고 있으시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뒤집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제 이런 대립이 되는 것 같아요. 후세대한테 지급되는 국가가 지원하는 건 투자로 보고요. 노인 세대에게 지급하는 건 비용으로만 보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투자인 거고, 그리고 노인 세대가 없는 후세대는 존재할 수 없죠. 그 가치를, 그러니까 후세대는 항상 뭔가를 부담하는 세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만들고 마케팅하는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그 문구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보험료를 뭐 덜 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공존해서 살 수 있는 삶의 기반, 제도를 남기는 거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제도를 잘 남겨서 그 유산을 우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대들에게 지고와 그런 유산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을 못해서 아까 그 재정 안정론자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뭐 이제 그런 유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저게 재정 안정론이 정말 맞는가? 저렇게 하면 정말 미래에 그러니까 기금을 이렇게 유지시켜 놓는다라는 게,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는다는 게 정말 뭐 언뜻 들으면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사실 이제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보험료를 내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 같이 노후의 재정을 같이 분담할 만한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좀 약간 포인트, 이제 핵심을 비껴나간 어떤 해법을 얘기하고 있는 걸 재정 안정론이라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안정론자, 재정론자, 재정 중심론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 특히 글로벌하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20세기부터 시작된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쟁이에요. 이건 연금개혁 논의는 항상 좀 적이 있고 대립이 있는 이제 그런 논의예요. 아까 이 뒤에 부제가 이윤인가 복지인가잖아요. 그러면 이 연금이라는 걸 또 공적연금 축소하고 사연금 확대하고 뭐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윤을 확보하고 명확하게 그걸 통해서 이윤을 확보하는 세력이 있고, 그게 이제 동유럽이나 남미에서 일부 통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글로벌 자본의 이윤이 글로벌 금융 자본, 뭐 시트그룹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데 이제 이유는 남았지만 사실 그쪽 민중들의 노후는 상당히 불안정해졌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대립에, 그리고 역사적인 대립과 지금의 연금 논쟁이 그렇게 무관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래서 참 뭔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이게 저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숙연한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마트에서 프랑스 청년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 청년들에게 너네는 연금 내는 거 안 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우리는 인구 대체가 가능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했던 말이, 연대라는 게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주고받고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노동자 세대들이 우리를 뒷받쳐 줄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이해 타산적으로 수시 타산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좀 훈계적으로 말을 하는 걸 듣고 되게 깜짝 놀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연금 문제가 아까 재말현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느냐 각자도생 사회로 남아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복지 제도이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지식을 함양하여서 재정 안정화론자라고 불리는 저는 공적연금 약화론자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그들과 맞서서 싸워서 좋은 사회를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